자, 오늘은 최근에 우리 메가커피 가맹점주님 한번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이런 카페 저가형 커피가 어떤지도 이제 저번에 인터뷰했던 분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케이스였어. 관심이 생겨서 확실히 검색하면 많이 나오더라고. 요새 네. 정보가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아.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의 이런 저가 커피에 대한 의견이나 카페에 대한 거 찾아보다 몇 개 봤는데 그런 분들 있더라고. 뭐 8년 정도 바리스타 하고 카페 컨설턴트로 하시는 분인데 다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나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고 그게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랜차이즈 저가 카페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잘 되는 사례만 보고 가지 말고 안 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에 대한 매출이나 정보, 저번에 얘기했던 정보 공개세에 대한 정보를 조금 파악을 해라. 근데 네. 카페를 하려는 분이 만약에 상위 매출이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개인 카페를 해도 잘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고, 개인 카페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보니까 서울에만 카페가 2만 개가 있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개인 카페가 15,000개,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 5,000개에서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개인 카페들의 수익이 정말로 어메이징하게 좋은 데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하는 브랜드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나도 이제 개인 카페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알아서라기보다 내가 했던 경험을 조금 오늘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라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도봉구 소재였어. 그거는 그냥 카페를 내가 했던 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해서 했던 거였거든. 7억 정도 되는 건물을 한 현금 2억 정도에다가 대출을 한 5억 이상 정도 받아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내가 카페를 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 어쨌든 우리가 같이 나 혼자 했던 건 아니고 건물을 사서 개발을 하려다 보니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제 카페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도 그전에는 이제 카페 경험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개인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건물을 샀던 히스토리를 이제 밝히는 건데, 나는 사실 좀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했던 지인의 적극 장려로 인해서 시작을 해봤던 거였는데, 한 19년도 말쯤이었던 것 같아. 19년도에서 20년도에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카페는 뭐 인더스트리얼이나 재생건축 위주의 느낌이었어. 전부 다 헐어놓고 막 불편한 의자들로 막 구성해놓고 막 낮은 테이블이랑 그런 카페들이 되게 넘쳐나는 거였는데, 보통 내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는 난 좀 약간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니까 잘 없던 방식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은 해봤어. 왜 그런 걸 할까? 생각해보면은 좀 적은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인테리어들이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근데 그런 걸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방식이 뭘까 생각하다가 빈티지한 느낌이나 좀 따뜻한 느낌이나 그 당시에 없는 반대로 가자라고 해서 나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런 의견을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나무 목공이 많이 들어가는 카페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긴 했어. 근데 어쨌거나 뭔가 눈에 띄고 특색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나무와 관련된 카페가 있나, 괜찮은 카페들이 있나, 비전문가들이 접근할 때 항상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 벤치마킹 및 검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도 검색하다가 뭔가 이제 알게 된 게 블루보틀이었어. 근데 블루보틀이 그 당시 상당히 인기 있던 시절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블루보틀이 약간 나라마다도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도 좀 다르다는 컨셉을 알게 됐고, 교토의 블루보틀이 상당히 이색적이고 특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검색을 해본 거지. 교토가 약간 일본에서는 이제 오래된 도시인데 되게 고즈넉해. 그래서 이제 오래된 나무 건물이나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거 웬걸?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야. 그날 사실 당일치기로 교토 블루보틀을 다녀왔었지. 뭔가 이제 꽂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 사진으로 이미지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보고 싶어서 당일행 티켓을 타고 와 진짜 빡빡했던 것 같아. 사실 지역은 잘 모르는데 일본 도착해서 또 거기서도 또 약간 뭐 빠른 기차 KTX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흡사한 형태의 기차를 타고 또 뭐 1시간 반, 2시간에 또 가야 됐거든.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사진 찍고
있고 이런 좀 괜찮은 포인트들 메모하고 기록을 해서 바로 또 서울로 왔던 빡빡하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일단 교토 블루보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었던 카페도 사실 이제 블루보틀에서 착안을 했다. 어떤 분은 이제 보면은 뭐야 이거 그냥 베낀 거 아니야 라고 사실 할 수도 있긴 해. 근데 어쨌든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됐다. 그 당시 블루보틀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인기가 많았고 화제성, 이건 내 비전문가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보는 관점에서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블루보틀도 그 로고 있잖아. 물병 맞나? 근데 일단 어쨌든 테두리가 없다. 그리고 대칭의 모양이 아니라 이게 사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런 자연스러워.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었던 카페 이미지도 그런 걸 조금 따라했어. 그리고 조금 쉽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불과 물의 대결처럼 블루보틀은 파란색 계열로 이제 물병에 테두리가 없는 모양을 쓰고 있으니 난 좀 붉은색 계열로 테두리 없이 뭔가 이렇게 모양을 뭔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브랜드를 만드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창동 도봉구 소재했던 카페란 말이지. 취지와 목표는 이랬던 것 같아. 19년 20년도만 해도 상권이 또 지금처럼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 지금은 막 구석구석 개인 카페들이 많잖아.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목표가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중심가로 나와야지만 이제 괜찮은, 가보고 싶을 만한, 사진을 찍고 싶을 만한, 먹고 싶은 게 있을 만한 카페가 있는데 노원구, 강북구 뭐 이런 강북 지역에 있는 데에서 좀 가볼 만한 1등 카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가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불만인 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피디님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카페 이름들이 다 뭐 영어로 뭐 길고, 나도 이제 관심이 적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올리려 그러면은 카페 이름을 내가 떠올리지 못하겠어. 되게 유명한 데들도. 그냥 내가 그냥 내 관점에서는 아니 왜 다들 카페 이름을 이런 식으로만 지을까 해서 특색 있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려면은 오히려 나는 한글 이름을 좀 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랑 맞물려서 생각하다 보니 도봉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도봉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밑에 있는 도봉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지. 도봉산의 이미지를 좀 형상화하고 싶었는데 또 난 또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잖아. 뭔가 산 모양을 블루보틀처럼 뭔가 표현하고 싶었고, 그런 거를 찾다가 혹시 그 어린 왕자의 보아뱀 혹시 아니? 어린 왕자의 이 보아뱀의 머리와 꼬리를 잘랐을 때 중간에 있는 이 모양을 디자인화했던 것 같아.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 디자인과 로고가 나왔고, 도봉산 아래에 있는 도봉관이라는 카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오늘 컨텐츠 하려도 하다 보니 나도 이제 과거에 있던 자료랑 사진을 꺼내봤는데 좀 창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창피한 게 뭐냐면 너무 따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카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내가 좋아했던 요소가 교토 블루보틀에서 뭐였냐면은 일단 1층에서 입구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져 있어. 문이 한 4, 5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따라했고, 지금은 되게 흔한데 청고가 높은 곳에 조명이 이렇게 테두리 두르듯이 있는 사각형으로, 이 조명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나무를 쓰는 고즈넉함도 좋았고, 창살에 이런 무늬를 쓰는 것도 너무 이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 베이커리실이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은 그런 데가 흔할 수 있는데 베이커리실의 사방이 다 메탈로 돼 있었어. 천장 및 벽면이. 근데 이게 이제 오픈 형태로 보이는 느낌도 소비자들한테 임팩트가 있겠다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거의 뭐 그대로 흡수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거지. 그 이후에는 좀 메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가게를 만들 때 보통 이게 어쩔 수 없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자주 가는 이런 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결혼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가던 뭐 연남동에 있는 연남살롱이라는 카페를 참 좋아했거든. 거기에 이런 사장님이 정말 잘하셔. 토스트며 뭐 이런 수제 잼이며 빙수며 떡구이, 맞아. 떡구이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 위주로 처음에 짜기 시작을 했지.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몬스터파이라는 곳이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길게 줄을 사 먹던 당시였던 것 같아. 그거 뭐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르트에 생과일을 되게 엄청나게 얹어서, 이런 거가 또 서울에 있나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한남동이랑 뭐 이런데 이제 이태원 쪽에 타르틴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타르틴도 직접 가보고 이제 하고 싶은 메뉴들을 추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 치즈룸이라는 곳이 있어. 치즈룸이 뭐 하는 집이냐면은 테이스트 키친, 뭐 페어링 룸, 멜팅샵,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고 상당히 잘 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게인데, 안다즈 호텔의 치즈룸이 첫 번째 가게가 오픈했을 때 가봤는데 그 집에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라는 메뉴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후보들을 나열해냈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지. 근데 이 테스트 할 때 사실 인력이 누가 했느냐,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문적이지 않았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경험이 있거나 이런 노하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막 수소문이랑 막 하다 보니까 소개로 몇 명을 만나봤는데 뭔가 가장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이해해 줄 것 같고 느낌이 좋았던 친구랑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 친구랑 같이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좋았던 바를 같이 벤치마킹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구상했던 메뉴가 사실 많았어.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 연남 살롱이라는 가게는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는 되게 소규모 카페야. 평수가 진짜 한 6평? 대여섯 평 되나? 참 내 바램과 다르게 너무 좀 쉽게 생각했던 거지. 그게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또 이제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오고 해서 이제 걷어내고 하다가 바스크 치즈케이크 또 어떨까? 그래서 사실 좀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그게 낯선 메뉴였어. 그 당시에는. 그쵸. 그 당시에 거의 치즈룸밖에 없었어.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온 데가 없었고 항상 방식이 그런 거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조금 파서 계속 테이스팅을 하다 보니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좀 이거를 집중적으로 메뉴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라인업을 조금 늘리고 디테일을 늘려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요런 이제 결과 끝에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우리 메인 메뉴로 잡았고, 그 파티셰가 좀 본인이 그런 구운 과자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이랑 이런 게 있어서 처음 시작은 구운 과자들과 바스크 치즈케이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어쨌든 뭐 이런 험난한 절차 끝에 오픈을 하게 됐지. 비용은 사실 지금 정확히 좀 몇 년 전 기억인데 생각보다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었어. 아마 사진 이미지 보면 건물 자체를 뜯어 고쳤거든. 그리고 어쨌든 목공도 많이 들어가고 금속도. 근데 나도 좀 답답한 부분이야. 그 당시 한 1억 5천 정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 사실 개인 카페 하는데 인테리어에만 1,500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들어가고 뭐 베이커리 설비도 되게 최소로 넣었던 것 같아. 뭐 오븐이랑 이런 것들 관련돼서 한 돈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카페 이런 커피와 관련된 장비 설비도 한 돈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운영비라던가 뭐 마케팅비 이런 것도 빼서 한 보증금도 한 4천만 원 정도 측정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토탈 한 2억 5천 내외였던 것 같아. 아마 내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것 같긴 한데 3억은 안 들었고, 초반에는 사실 지인분들 도움 많이 받았어. 이게 장사라는 게 사실 생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초반에는 지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런 선물 세트, 구운 쿠키 과자, 회사 하시는 분들, 직원 복지 이런 걸로 막 단체 주문을 많이 이제 받아서 좀 초반에 이제 매출을 발생하면서 이제 마케팅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 좋은 컨텐츠가 좋은 마케팅이다. 좋다라기보다 흔하지 않은 거를 해서 마케팅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 지금도 마케팅 노하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SNS에 각종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 페이지에 비용을 지불하고 노출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노출을 하다 보니 어쨌든 우리가 1, 2층짜리 카페였고 전경이 좋고 노출도가 많고 사람들이 요새 잘 가지 않는 이런 고즈넉함, 따뜻함도 있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모이다 보니까 조금 지나서 바로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 이게 그런 인테리어를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다 보니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우리가 부르지 않았지만 와서 우리 매장을 리뷰해주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 테이블이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 대략 1, 2층 합쳐서 1층에 테이블이 많지 않았거든. 한 3, 4개 있었고 2층을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 됐고 옥상도 이제 만들어 놓긴 했었지, 루프탑을. 잘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매출이 한 달에 한 5, 6천까지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꾸준히 가진 않거든. 수익률이 내 기억으로는 25%에서 35% 정도 남았던 것 같아. 그러면 5천 팔면은 그래도 30%면 한 1,500 정도 남았던 것 같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제 끊임없는 마케팅을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큰 비용을 들이는 건 나는 항상 좀 부담스럽더라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나는 정말 인스타랑 그냥 페이스북, SNS 페이지에만 그냥 노출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 바스크 치즈케이크나 이런 커피 원가가 나는 한 20%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인건비가 좀 일반 카페나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 이제 파티셰를 동원해야 되고 또 생산하는 게 또 일반인 가지고는 또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또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손이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래도 30%를 넘었던 것 같아요. 30%에서 30% 초반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임대료도 어쨌든 이것도 물론 내가 건물을 매입을 한 거긴 하지만 임대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한 임대료도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해서 한 440 정도로 측정을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 뭐 사람들이 아, 예뻐, 너무 예쁘다라고 막 평가를 해주는데, 뭐 사실 이거 교토 블루보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예 없었어요. 교토 블루보틀을 가본 사람이 애초에 별로 없고, 뭐 아직 잘 몰랐던 거겠지. 그대로 카피를 하는 느낌은 아니고 이제 내 생각을 계속 담으려고는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계단도 올라갈 때 뭔가 계단에 보이는 정면을 메탈로 싸서 뭔가 이제 감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런 감각이 뛰어난 공간을 좀 학습해서 계속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 그 이후에 사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뭐 현대백화점 MD가 찾아오고 롯데백화점 MD가 찾아와서 백화점 입점 제한을 하는? 오, 사실 너무 신기했지? 우리가 이 정도인가?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이랑 롯데백화점, 롯데는 이제 본점, 명동 본점, 현대백화점은 사실 이제 뭐 중심가는 아니었지만 미아 현대백화점에 입점까지 했었었지. 그 당시에 또 기세가 등등했지. 그 이후에 확장을 했지. 결국 이제 뭐 몇 군데서 왔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좀 나름 골라서 들어가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 당시에 좀 내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긴 했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 누수가 문제였어.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놀렸는데 침수관이라고. 여름철에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 이게 사진에 보면 사실 그 전에 있던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미적인 것만 하다 보니 업자분도 내가 잘 선정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런 프로젝트에서 건물 외관까지 바꾸는 프로젝트였으면은 좀 더 경험치가 많은 분하고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나야서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업자분이 좀 미리 좀 짚어주길 바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누수가 안 잡혀서 여름철에 이제 바닥이 물이 잠겨서 이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나도 경험이 부족했지.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게 내가 이제 입구를 크게만 만들고 싶었지. 문을 한 4m에서 5m 되는 문을 이렇게 활짝 여는 그 개방감을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누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침수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정면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옥상에 대한 누수도 있었고 뭐 옆면에서도 들어오고, 나 이제 돌겠는 거지. 기역자로 이제 이런 개방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개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유리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비용을 들였어. 근데 막 업자들 불러서 뭐 이제 나름 그쪽이 진단하는 부분에서 비용을 들였는데 조금씩 잡히긴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잡히더라고. 진짜 돌겠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한 해가 어쨌든 여름을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비가 적게 오면 또 괜찮아.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해가 또 막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원래 근데 내가 시작을 이게 카페 사업에 큰 뜻을 두고 시작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좀 이제 카페를 정리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 뭐 이 침수 상태를 이로 내가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건 사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협의를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양도를 해.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누수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하고 내가 저렴하게 줄 테니 너희가 누수를 잡아라 라고 해서, 사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카페를 되게 이제 뭐 내가 나쁜 사람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에 그냥 정말로 저렴하게 넘겼던 것 같아. 이 모든 인테리어와 카페 설비와 모든 거를. 그리고 그 넘기실 당시는 장사 되게 잘 될 때잖아요. 그 최고 때 5, 6천 나왔는데 좀 이제 결국 떨어졌을 때 그래도 한 4천 선을 유지하면은 그래도 수익은 남는 구조였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거를 사업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넘기고 나서 좀 욕심이 생겼지. 잘 되다 보니까 그 거주하는 지역이랑도 너무 멀고 강북 그 도봉구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인근에다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남 쪽에다가 가로수길에다가 오픈을 하지. 근데 또 욕심이 좀 생겼어.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밑에서는 도봉관이라는 이름이 좀 브랜딩이 잘 어울려지지만 강남 한바닥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뭐 이런데 압구정에서 이 도봉관이라는 이름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했던 결정은 뭐 이름은 그대로 가되 인테리어에 대한 방향성과 브랜드 컨셉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되게 현대적으로 또 한때 또 거기에 꽂혔었어. 내가 이제 막 그런 미술관이나 전시회 이런 거 좀 많이 보러 다니면서 좀 컬러에 대해서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브랜딩 전문가한테도 좀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디벨롭을 했지. 그러니까 이 도봉관이라는 거를 자연, 네이처로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가지 컬러에 대한 포인트를 주고 조금 더 이제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 테이블 가구 또 이제 돌에 좀 꽂혔었어. 나인원 한남 밑에 고메 스트릿 가면은 이렇게 돌 테이블들이 많더라고. 난 또 그게 너무 불편하지만 또 감각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뭐 좀 화려한 컬러들을 쓰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또 시도를 해서 신사동에서 본점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가로수길에 분점을 이제 새로 운영을 하게 되지. 근데 뭐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 근데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맛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좋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주변 지인들이 정말 도봉구까지 가서 구매를 하시거나 대행 구매를 해서 택시로 배송을 하는, 너무나 뿌듯하지. 사실 이렇게 막 맛있게 먹어주고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또 이게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겠네라는 마음에서 어쨌든 디벨롭을 해서 했던 거고, 참 열심히 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었고, 사실 좀 배달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강남 인근에 이제 반포나 서초 쪽이나 한남동 뭐 이런 곳을 타겟으로 테이크아웃이나 포장을 좀 유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디자인에 조금 더 힘을 썼던 것 같고, 조금 뭐 촌스러운 느낌도 있나 지금 보면. 근데 아무튼 재밌었어. 근데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어쨌든 또 비슷한 기본적인 SNS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그 맘카페, 지역 맘카페에다가 도봉관에 대한 홍보를 올렸는데 허락받고 올려야 되더라고. 그냥 아무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올릴 수 있는 게 또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홍보글을 올렸는데 이거 웬걸? 대박이다지. 대박이야. 쿠팡이츠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어. 와. 이 자료화면 찾아서 넣어줘. 이거 내가 왜냐면 구라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와, 보면서도 안 믿겠다. 나도 사실 안 믿겼어요. 왜냐면 뭐 와이프가 올린다고 하길래 뭐 효과 있겠냐 하고 사실 내가 막 뭐라 했거든. 했는데 와 진짜 난 사실 때 이제 이거 나 인생 역전되는구나 사실. 우리가 브랜드가 사실 강북 도봉구에서는 인지도가 있었지만 뭐 내 주변 지인들이랑 아는 사람들은 또 좋게 평가해줬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았어. 이게 사실 누가 알아? 강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었고,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 올라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 한 일주일 가고 그 짧은 기간 내는 진짜 막 주문이 폭주하다가. 어떠셨어요? 그 1위를 딱 찍고 그 매장의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솔드아웃 됐지.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예상하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나게 만들었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패키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어. 그래서 어쨌든 내 딴에는 이제 성공 노하우를 계속 학습을 해서 뭔가 계속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뭔가 알아주는 것 같고, 근데 떨어지더라고. 마케팅비는 안 썼어 사실.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최근에 우리 소제이 하는 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장님들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마케팅비에 대해서 보수적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 그 당시에 좀 주변들 지인들한테 조금 이런 상황 히스토리를 얘기한 이제 좀 이 마케팅 회사나 광고 대행사나 판매 대행사를 만나보라고 해서 연예인 어떤 분이 하는 또 지인분이 한 분을 만나봤는데 깜짝 놀랐어. 광고 대행, 판매 대행, 이거 버젯이 할인해서 뭐 한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야. 맞아요. 처음에 미친 사람인가? 근데 막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정도 브랜딩을 키울 때는 이 정도 비용은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거야. 근데 난 사실 이제 그렇게 큰 판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결국 거절을 했지. 뭐 이제 소복소복해 아기자기하게 이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배달 리뷰도 많이 쌓여가고 하다가, 근데 좀 또 문제가 생겼어. 소장이 한 3건이 접수가 됐어. 또 이 얘기하면 또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긴 하지만 그 부동산 관련 문제였던 것 같아. 그 내가 들어갔던 위치가 그런 신사동의 그런 외곽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엄청 나쁜 자리는 아닌데 유동이 없는 자리였고, 좀 이제 저렴한 자리를 찾고 싶었어. 왜냐면 좀 배달 위주로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배달을 시켜 먹을 때도 사람들이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물이 있어야 되고, 그게 더 감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느껴졌을 때 소비자 만족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내 기준에서 좋은 자리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좀 이제 복잡한 구조였지. 이제 건물주도 여럿이고 토지주도 여럿 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부동산 측에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걱정됐던 건 이제 권리금이 회수가 가능한, 나중에 내가 정리하고자 했을 때 가능한 지역인가 했는데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뭐 복잡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추후에 이제 문제가 계속 터져나더라고. 그래서 소장이 3개가 접수가 됐는데, 뭐 퇴거 명령의 건, 그리고 추심 청구 건, 점유 이전 금지,
이게 장사는 많이 해봤지만 이런 것도 처음 겪어봤어.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스트레스더라고. 법원에서도 찾아오고 맨날 우체국에서 뭐 소장이다 뭐다 막 출두하라 그러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을 주는 것도 사실 나는 이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세 건 다 따로 진행을 하고 변호사비며 막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지금은 사실 내가 그런 걸 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사실 또 카페가 사실 주업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막 이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애정이 조금 식기 시작하고 이제 소장 접수하다가 사실은 내가 뭐 카페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결국은 정리를 하지. 그래서 손해보고 사실 정리를 했지. 좀 일장춘몽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좀 뿌듯한 건 뭐였냐면은 그 이후에 사실 바스크 치즈 케이크라는 그런 게 좀 붐이 일어. 그래서 뿌듯하기도 한 거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벤치마킹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 근데 뭐 이건 자뻑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나도 어쨌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치즈룸의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서 영감 벤치마킹을 한 거고 우리로 인해서 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고 이거 자뻑이다. 근데 평점, 리뷰 수, 뭐 그리고 막 1위 했던 적 이런 거 하면 화제가 작지도 않았고 뭐 그 당시에 사실 유명 인사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 나도 좀 신기했어. 사실 또 주변 내 지인분들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노출도가 생기다 보니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 사실 그 이후에 뭐 이제 주변 사람들 이거 왜 온라인 판매를 안 하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봤더니 이미 많이 선점이 돼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런 온라인 판매나 유통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또 사실 시장 조사도 해봤지. 기존의 온라인 시장에서 인기 있는 마켓컬리든 네이버 스토어든 이런데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다 시켜봤는데 사실 맛으로서는 되게 자부심이 강했어. 이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또 상용화하려고 하다 보니 햇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들었는데 그런 이제 소장 세 건에 대한 이런 이제 정신적인 피로도랑 그런 게 겹치면서 결국은 중간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처음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게 결국 내 경험에서 나왔겠지. 내가 그런 걸 안 해보다 보고 나는 어쨌거나 오프라인 위주로만 장사들을 여러 가지를 해오다 보니 거기서 이제 느꼈던 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오프라인 말고 어쨌든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미안하게도 어쨌든 내 정신적인 피로도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정리를 했고 근데 그거 알아? 우리 파티셰가 지금 결국 우리 거를 다시 리브랜딩해서 지금 도산공원에 지금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 집도 바꿔서 리브랜딩을 했고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근데 잘돼 뿌듯해. 거기도 한 도산공원에 있는데 매출 한 달에 한 5, 6천만 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어쨌거나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카페를 처음 했던 썰을 푼 건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긴 한데 개인 카페를 할 때 누군가는 또 이게 뭐 카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벤치마킹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 맛있게 먹었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하고 어쨌거나 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존은 시장이 없는 이런 것들을 조금 찾으려고 사람들한테 차별성을 좀 줌으로써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이런 방법들을 하다 보면은 개인 카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모르니까 카페 박람회 뭐 이런 데도 가봤던 것 같고 우리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파티시에는 또 그런 게 중요하다고 했어. 제빙기가 중요하다. 호시자키 얼음이라고 뭐 아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알겠지만 빙질이나 이런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좀 챙기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 그냥 음료만 파는 카페는 정말로 비용 적게 들여야 돼. 절대 높은 매출이 나오기 어렵더라고. 반드시 이제 그 베이커리나 디저트를 동반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이제 베이커리도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 종류도 너무 많고 내가 했던 그 카페 같은 경우는 크기도 작았고 사실 베이커리 할 사람을 섭외하는 것도 그 당시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다 섭외가 되겠지만 높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개인 카페를 하는 분들은 음료 말고 뭔가 다른 무언가가 매출이 객단가나 테이블 단가가 무언가 더 나올 수 있고 포장이 가능하고 배달이 가능한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비용 들인 거에 비해서 절대 매출이 너무 낮으면은 결국 손해를 보는 그림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조금 또 내가 반성을 하자면은 어쨌든 잘 만들어 놓고 카페가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양도하고 나서 물론 난 내 마음의 짐을 덜려고 난 사실 저렴하게 양도를 한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조금 평가가 또 안 좋아지니까 나도 속상
속상하더라고. 아.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내가 카페가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결정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 누수랑 그 소송건에 대해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나 법원 나가요. 그런 부동산 들어갈 때 이건 또 나중에 또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뭐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 네. 내가 뭔가 실수했던 삽질했던 것도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무튼 뭐 제가 카페를 해봤던 이야기예요. 궁금한 게 있거나 이제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또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든 뭐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답글을 달아드리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